쉽게 쓰여진 시, 윤동주.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를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윤동주 시인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일제강점기 저항 시인이고요. 성철적 시인이죠. 성철과 반성의 대명사고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를 본문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연에서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라는 걸 통해서 이 시는 윤동주가 일본 유학 중에 썼던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형식이 없는 자유시이고요. 정서, 부끄러움의 정서, 자기반성의 정서, 그리고 마침내 이를 극복하여 현실을 극복하여 한 의지를 담은 이 시가 쉽게 쓰여진 시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시의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잠시만. 네,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 시는요, 화자의 상황이 현재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좋지 않은 상황인데 부정적 상황인데 그 부정적 상황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화자의 상황 시적 상황입니까? 시적 상황입니다. 밤비가 내리는 상황이고요. 밤비가 내리는 때에 어디? 육첩방이 있는 곳에 시적 화자는 처해 있어요.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은요. 어디?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서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의 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 사연에서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라는 것을 보면은 남의 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있구나. 자, 그럼 남의 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그 근거가 뭔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밤비가 내리고 있다. 그 다음에 육첩방이 있다. 육첩방은 뭐냐면은요, 그 일본 다다미 방이에요. 그 일본의 방은요, 난방이 안 다는데 한 6장 정도가 깔려 있대요. 그게 일본식 다다미 방이래요. 저도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이 육첩방이라는 그 공간 자체가 일본식 집이야. 그러니까 공간적 배경이라는 거죠. 즉 시간, 공간적 배경이 언제라는 거야? 밤이고 일본의 작은 방. 이게 바로 화자가 처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시간하고 공간적 배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다? 부정적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조국을 잃은 이 불안한 부정한 시대 현실에 시적 화자는 어디? 일본 유학에 가 있어서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어간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시적 화자가 처한 시간적 그다음 공간적 배경을 밤과 육첩방을 미루어서 알았을 때 시적 화자는 절대 부정적인 상황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부정적인 상황의 근거가 뭐라고요? 밤. 그 다음에 무엇? 육첩방 때문에. 자, 그럼 밤이 대체 의미하는 바가 뭐고 육첩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밤은 그래요. 시간적 공간이고 육첩방은 공간적 배경인데 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윤동주 시인은 상징의 시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 쉽게 쓰여진 시를 보면서 엄청난 내적 갈등을 통해서 자기 방성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징적 시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쏟아지는 게 이게 밤비랑 육첩방 이런 시어들이죠. 자, 그러면 이 밤이라는 건 무엇인가? 바로 그럽니다. 네, 식민지 지배 현실.
근데 이 밤비가 내리기 때문에 밤비는 일제 강점기의 어두운 시대의 현실이지만 시적 화자가 내적 갈등을 하는 반성의 시간을 제공하는 그 배경이 바로 뭐예요? 밤비가 내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현실 인식을 똑바로 하고 반성을 하고 자아 성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계기가 바로 무엇이다? 이 녀석, 밤비라는 거죠. 그 다음 이 육첩방은 아까 어디에 있다고요? 일본. 무슨 배경? 공간적 배경이 된다 그랬어요. 시적 화자에게 고향이 아니라 타향에서 일본에서 제국주의 국가가 그 육첩방에서 자 그러면 이 육첩방의 의미는 뭘까요? 네, 낯선 공간이겠죠. 왜? 타향이니까. 그 다음 육첩방이라는 공간은 공간적 배경이지만 억압하는 공간이에요. 누구를? 시적 화자를. 시적 화자의 현실을 구속하는 공간이 바로 육첩방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시어인 거죠. 다시 밤비는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시제 현실이자 시적 화자가 성찰과 반성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육첩방은 공간적 배경이고 고향이 아니라 타향, 즉 일본 다다미 방이기 때문에 낯섦을 굉장히 느끼며 육첩방이라는 공간에서 시적 화자는 억압, 구속을 하는 시적 화자를 공간이기도 합니다. 왜? 지금 정신적으로 구속됨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시적 화자는 무엇? 이 방과 육첩방을 통해서 화자의 처지가 드러나요. 아, 그렇구나. 난 밤이라는 시간에 지금 나의 처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 밤 일제강점기였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 구속된 것 같아. 억압이 느껴져. 여기 육첩방 일본 다다미 막은 말이야. 나는 비록 유학 와 있지만 나의 시대 현실은 정말 암울해 라는 것이 바로 일련의 특징이라고요. 네, 그래서 시적 화자의 나의 상황은 뭐라고요? 남의 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고 제가 윤동주 시인은 반성과 성찰의 시인이라 그랬잖아요. 반성과 성찰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즉 자아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아는 윤동주 시에서 두 명의 자아인데 하나는 내면적 자아가 있고요. 하나는 현실적 자아가 있어요. 내면적 자아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긍정적인 시어고 그 다음에 현실적 자아는 그렇지 못한 시어예요. 서로가 대비되는 자아가 충돌을 해서 내적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 내적 갈등을 하는데 내적 갈등을 할 때까지 이 시적 화자는 어떻게 유유하겠죠? 그쵸? 왜냐면 얘가 너무 싫거든. 그럼 얘는 어떤 애냐면은 잘못된 현실이야. 일제강점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념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 무기력해. 현실에서 일도 도움되지도 않은 시 나부렉이나 써. 이게 바로 현실적 자아인 거죠. 그러나 시적 화자는 현실적 자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현실적 자아를 반성하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내면적 자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자아가 반성해야지. 무기력해. 반성해야지. 무기력해. 이렇게 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대비된 상태에서 서로 어떻게 치닫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둘은 마침내 뭐를 한다고요?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눈물과 위안으로 잡은 최초의 악수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나에게 뭐 한 거예요? 악수를 내민 거죠. 그러니까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화해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시적 화자는 처음에 어떤 정서를 느낄까요? 그렇죠. 부끄러움을 느끼겠죠. 그리고 성찰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마침내 어떻다? 스마일 하게 돼.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왜? 극복 의지를 갖게 되거든요. 왜죠? 내적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요. 어떻게 해서? 나와 내가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뭐해서? 화해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 쪽팔리는 자아와 미래를 향해서 성찰하는 자아가 드디어 눈물로 위안으로 잡은 최초의 악수를 통해서 화해를 했으므로 어디 현실 극복의 의지를 갖고 부정적 상황을 타개하여 밝은 미래를 하고 가고자 하는 의지가 드디어 드러나고 이 시가 마무리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좋아요. 네, 그러면 어렵지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시고요, 서정시고요, 저항적이고요, 성찰적이고 아까 배웠던 무엇, 광야처럼 미래 지향적입니다. 절대 체념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시가 무엇, 광야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두운 시제 현실에서 고뇌하고 끊임없이 자기 성찰과 반성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자아가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대립하고 서로가 화해를 하면서 마침내 시상이 마무리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시적 화자가 어떻다? 슬펐는데 플러스의 정서로 어떻게 바뀌어서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상징적 시호로 나오는데요. 어둠이 있어요. 근데 어둠에서 뭘로? 그래요. 아침이 돼요. 당연히 얘는 부정적 상황이고 아침은 이상적 시간이겠죠? 그런데 시적 화자가 등불을 켜자고 해요. 이 등불은 어떤 극복 의지를 가진 시여겠죠. 이게 왜 이게 가능해야 할까요? 나와 vs 나가 더 이상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이 내면적 자아와 현상적 자아가 현실적 자아가 뭐를 해요? 악수를 하거든요. 악수를 잡으면서 뭐를 합니까? 네, 화해를 해요. 그러니까 마침내 등불을 켜고 아침이라는 시간을 드디어 가질 수 있다라는 미래지향적 시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윤동주 시인이 과연 내적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봅시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창밖에 밤비 현실을 인식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현실 인식을 좋게 하지 않으세요.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암울해. 근데 자아현실의 자아성찰의 계기야. 밤비. 육첩방 남의 나라야. 현실 상황에 이 육첩방으로 인해서 이 공간적 배경으로 인해서 난 너무 억눌리고 답답함을 느껴. 암담함을 느껴. 일러는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자아를 구속하는 현실 인식. 그러니까 육첩방은 남의 나라야. 여기에서 얘네들이 나를 뭐해? 막 구속하고 있어. 여기까지 현실 인식. 그러면은 이 사람이 윤동주가 과연 현실을 어떻게 대응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저어볼까? 슬픈 천명이라는 것은 여기 시인이라는 것은 시적 화자를 의미하고요. 화자. 슬픈 천명이라는 것은 암담한 현실에서 결국 총이 아니라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이 운명.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실 대응이 슬픈 운명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어떻게 성찰을 하는지 보자고요. 네, 땀내와 후각, 사랑내, 후각, 포근이 품긴 보내중신 학비봉투 받아. 즉 학비봉투가 의미하는 바는 고향에서 부모님이 가족이 사랑의 근거가 학비봉투죠. 근데 나는 결국 하는 짓이라곤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늙은 교수의 강의, 교수의 강의가 아니라 늙은 교수의 강의라는 것은 현실의 고민과 거리가 먼 지금 상황의 개선을 도움하기엔 일도 해결되지 않는 즉 현실의
현실에 안주하고자 많은, 자 그래서 메마른 지식인, 지금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지 않는 지식, 뭐 이런 것들이죠.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버렸대, 잃어버렸대. 자, 잃어버렸다의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제가 탄압을 하니까 돌아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윤동주 시인이 한 42년쯤에 이 시를 쓰셨으니까 42년쯤 되면은 친일파 겁내 많거든요. 순수한 가치,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치를 상실하고 그냥 현실에 그냥 순응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잃어버리다라는 것은 친일파가 된 거랑 그냥 죽은 거랑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나는, 이 나가 어떤 자인지, 아까 두 개의 자가 있다 그랬어. 나는 무얼 바래서, 나는 다만 혼자 깔아앉는 것일까? 라고 했는데, 이 나는 당연히 긍정적 자일까요? 무기력한 자일까요? 네, 무기력한 현실적 자겠죠. 오연은 네, 5년하고 6년에서는 현실의 삶에 대한 무기력함과 그 다음에 상실감이 나왔어요. 계속 볼게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자기 반성하고 계세요. 여기서부터 자기 반성입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암울하고 굉장히 시대가 살기 힘든다라는 것을 시적 화자가 인식하고 있는데, 시가 이렇게 씌워졌다라는 것은 현실과 타협하거나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학교에서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진다라는 것을 반어적 표현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어법이라고요. 부끄러운 일이다. 즉, 왜 부끄러운가? 힘겨운 시대 현실 속에서 아무런 고민 없이 시창제약에만 매달려서 시를 쓰고 있으니까 이것이 되게 부끄럽다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런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딱 봐. 절대 쉽게 쓰고 있지 않으시죠? 실제 그러지 않으셨고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 아까하고 똑같아요. 1년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1년에서는 그냥 막 그거 1년 쳐다만 봐도 눈물이 나왔거든. 왜냐면 현실에 대한 인식이 무기력하고 있었고 억눌리고 공포에 막 짓눌리고 있는 것 같았거든. 근데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 데는 비슷해. 변주된 것 같아. 근데 현실에 대한 인식을 했어. 재인식을 하는 거지. 왜? 자기 반省을 해서 이제 아까는 무기력하고 되게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이제 현실의 대응을 달리 하겠다라는 거죠. 즉 자기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아까 인식했는데 지금 또 다시 재인식해서 시적 화자가 대응을 달리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고 했는데, 이 등불과 어둠은 명암의 대비를 했고요. 등불은 미래의 희망을 의미하고 어둠은 어두운 현실을 의미하는데, 시대처럼 올 아침이라 그랬는데 화자가 소망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시대처럼 올 아침이라 그랬어요. 기다리는 최후의 나. 이 나라는 것은 긍정적 시어입니다. 즉 자성찰 끝에 도달한 선숙한 즉 내면적 자아가 최후의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불과 어둠이라는 명암의 대비를 통해서, 등불을 통해서 나는 어두운 현실을 내몰고 나는 내적 반성을 끝냈어. 내적 갈등을 끝냈어. 그 최후의 나, 내면적 나는 시대처럼 올 조국 광복을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면적 나는 마침내 나에게, 현실적 자아 세모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은 최초의 악수라고 했는데, 드디어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가 화해하고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광복에 대한 의지, 현실 극복에 대한 의지를 제시하고 있는 걸로 이 시가 마무리됩니다. 결론적으로 보시면 남의 나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시적 화자가 친구를 잃고 죽거나 아니면은 변절하거나 혼자 침전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가득했는데,
그리고 인생은 어려운데 시가 쉽게 쓰여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하고 성찰하고 부끄러움을 느꼈죠. 그러나 이러한 성찰과 반성과 부끄러움을 통해서 내면적 자아와 현상적 자아가 화해하고 드디어 시적 화전 등불을 통해서 어둠이라는 시적 상황을 아침이 되기 위해서 이상적 공간이 되기 위해서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이 시는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똑같을까요? 아니죠. 달라지죠. 왜? 시상의 전환이 있으니까. 시상의 전환이 있어서 부끄러움과 탄식에서 시작해서 미래지향적 태도로 바뀐다라는 거. 명암의 대비가 있었어요. 바로 등불과 어둠으로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최초의 악수라고 했죠. 이 최초의 악수 명사형으로 끝나면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아니라 즉 서술어가 아니라 여운이 남겨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비슷한 시행을 자주 쓰는데 그게 1년에서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얘기했고 중간에 또 나와요. 네,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어디 8년에서 또 나오거든요. 이렇게 동일한 시향의 반복이 드러난다라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청각, 시각, 촉각 드러난다라는 거 다시요. 청각, 시각, 촉각 드러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청각은 밤비가 속살거려 라고 얘기하고 시각, 등불하고 어둠. 그 다음에 네, 여기 땀내도 여기 후각 드러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감각적 표현이 드러난다라는 거 있고요. 그다음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시상을 구체하고 있는데 여기 마지막에 시대처럼이라고 나와 있죠. 비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등불이 의미하는 바가 상징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까 광야하고 조금 다르게 광야는 굉장히 남성적이었죠. 그런데 이 시는 남성적 시어보다는 어떻다? 얘는 남성적 시어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시는 안 된다라는 거. 즉, 간다. 그렇다고 해서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는 아닌데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도 아닌데 남성적 어조라고 하면 안 돼요.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라고 하면은 보통 그랬네요, 그려무나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윤동주 씨가 남성적 어조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를 우리는 완료했고요. 이 시가 상징지역 시어라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부끄러움과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두 자아가 화해하는 그 과정을 그린 시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고생하셨어요.